레딧, 인터넷에 괴짜들이 모인 거대한 놀이터가 월스트리트에 입성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과연 이 혼돈의 플랫폼이 돈을 버는 진짜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월가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2024년 4월 15일 레딧 상장 직후에 파이퍼 샌들러가 내놓은 첫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 자료를 통해 월스트리트가 레딧의 어떤 점에서 기회를 받고 또 어떤 부분에 숨겨진 지뢰가 있다고 경고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정말 교차하던 바로 그 시점의 분석이죠. 레딧이라는 이 독특한 인터넷 문화를 과연 전통적인 재무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데요. 그렇죠. 파이퍼 샌들러가 그 첫 번째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기준점의 첫 단추부터 꿰어보죠. 보고서는 레딧이라는 플랫폼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레딧은 그냥 해외판 DC 인사이드 정도로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고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레딧은 단순히 웃긴 짤이나 밈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관심사를 중심으로 수십만 개의 전문화된 커뮤니티, 그러니까 서브레딧이 모여있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라고 설명하죠. 하나의 우주요? 네, 중요한 건 이곳이 단순한 소셜 네트워크를 넘어 소셜, 지식, 그리고 커머스가 교차하는 아주 독특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소셜, 지식, 커머스의 교차점이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 그래픽카드에 대해 궁금하면 엔비디아 같은 서브레딧에서 전문가 수준의 유저들과 토론하면서 지식을 얻고 결국 구매 결정까지 내리는 식이죠. 이런 과정이 수많은 주제에 걸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관심사를 기반으로 지식 탐색과 소비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생태계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독특한데요. 그럼 이 독특한 생태계에서 레딧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나요? 수익 모델이 궁금합니다.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광고고요. 네, 광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최근 월스트리트가 주목하는 데이터 라이센싱입니다. 데이터 라이센싱이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2018년부터 본격화한 광고가 핵심 수익원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 라이센싱이라는 게 조금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거죠? 레딧에는 지난 20년간 쌓인 무려 170억 개가 넘는 인간의 솔직한 대화 데이터가 있어요. 170억 개요? 와. 네, 특정 제품에 대한 진짜 후기,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같은 것들이죠. AI 시대에 이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아, AI 훈련 데이터로 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모델을 훈련시킬 때 정제된 뉴스 기사보다 이런 날것의 대화 데이터가 훨씬 더 유용할 수 있거든요. 레딧은 바로 이 데이터를 구글 같은 AI 개발사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만 이 사업으로 최소 6,640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어요. 이건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아주 수익성 높은 사업 기회인 셈이죠. 플랫폼에 쌓인 대화 자체가 거대한 유전이 된 셈이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제 플랫폼의 핵심인 이용자들 이야기를 좀 해보죠. 보고서에서는 레딧 이용자들만의 독특한 특징,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보고서는 레딧의 이용자층을 차별화되고 가치 있는 고객이라고 평가해요.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중복되지 않는 도달범이라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는 도달범이요? 네, 레딧 이용자의 60% 이상이 스냅챗이나 핀터레스트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파티에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한 비밀 파티를 발견한 딱 그런 느낌인 거죠.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게다가 신뢰도 높은 정보 소스로 인식된다는 점도 아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사기 전에 레딧에 들어가서 솔직하고 가감없는 리뷰를 찾아보거든요. 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이용자의 75%가 레딧을 신뢰한다고 답했고요. 61%는 다른 사이트보다 레딧에 나오는 광고에도 주목한다고 답했어요. 신뢰가 곧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용자들의 충성도나 신뢰도가 정말 대단하군요. 그렇다면 그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봤을까요? 보고서 발간 당시의 일일 활성 이용자 DAU가 약 7,300만 명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용자 분포인데요. 미국이랑 해외 비중이 거의 50대 50으로 나뉘어 있어요. 50대 50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경쟁 플랫폼들은 보통 해외 이용자 기반이 미국보다 2~3배, 많게는 4배 이상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핀터레스트는 해외 이용자가 미국 이용자보다 4.1배나 많아요. 아,
그렇다면 레딧은 아직 해외 시장이라는 거대한 미개척지가 남아있다. 이런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플랫폼들이 이미 약간 포화 상태에 가까운 해외 시장에서 레딧은 이제 막 성장할 잠재력이 폭발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파이퍼 샌들러는 2023년에 14%였던 이용자 증가율이 2024년에는 20% 이상으로 오히려 더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좋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말은 많이 듣는데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숫자를 봐야 할까요? 뭐랄까, 레딧의 건강 생태를 보여주는 혈압 같은 지표, 그런 게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보고서는 이용자당 분당 수익, 그러니까 Revenue per User Minut이라는 지표를 핵심으로 꼽았어요. 말 그대로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 1분당 얼마의 수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수익화 효율성의 바로미터죠. 그래서 레딧의 분당 수익은 얼마였나요? 당시 레딧의 분당 수익이 0.003달러였어요. 0.003달러요? 네. 근데 경쟁그룹의 평균은 0.01달러였죠. 심지어 2021년 트위터의 0.006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이용자가 레딧에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능력이 경쟁사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점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로 보이는데요. 다른 회사들만큼만 잘해도 매출이 3배가 뛴다는 계산이 나오니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보고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은 수익화 효율이 낮지만 반대로 말하면 광고 기술을 고도화하고 상품을 다양화하기만 해도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최소 2배 이상 열려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 거죠. 잠재력이 크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네요. 그렇다면 경쟁 환경은 어떤가요?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은 거인들의 전쟁터나 다름없는데 레딧은 이 거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봤을까요? 맞아요. 주요 경쟁사는 구글, 메타, 아마존, 틱톡 같은 시장의 지배자들이죠. 레딧의 경쟁 우위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중복되지 않는 독점적인 이용자층하고 문맥 기반 광고에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이 문맥 기반 광고가 미래의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맥 기반 광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뭘 검색했는지, 제 나이가 몇 살인지 같은 개인정보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캠핑이라는 주제의 대화가 오가는 그 장소에 광고를 거는 방식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는 요즘에는 이게 훨씬 유리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는 환경 속에서 레딧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타겟팅이 가능한 거죠. 캠핑 장비에 대해 토론하는 서브레딧에 캠핑 용품 광고를 보여주는 것만큼 정확한 광고가 또 있겠어요. 이게 바로 미래 광고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레딧만의 강력한 차별점입니다. 프라이버시 규제 시대에 딱 맞는 전략이네요. 그럼 협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특히 그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을 하려면 빅테크와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협력사는 단연 구글입니다. 말씀하신 데이터 라이센싱 분야에서 핵심적인 파트너예요. 레딧은 구글의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방대한 대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 계약의 총액이 약 2억 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구글과의 계약이라니 정말 든든한 우군을 얻었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안정적인 추가 수익원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구글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검색 엔진을 통한 이용자 유입, 즉 트래픽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이 결국에는 돈으로 연결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레딧의 재무 상태, 그러니까 실제 돈은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성장성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2023년에 8억 400만 달러였던 매출이 2024년에는 9억 7,700만 달러, 2025년에는 12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고 봤어요. 2026년까지 연평균 25%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했죠. 성장률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수익성은 어떤가요? 돈을 벌기 시작했나요? 당시까지는 아직 적자 상태였지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고 봤어요. 조정 EBITDA, 그러니까 이자나 세금 같은 걸 빼기 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요. 2023년까지는 적자였거든요. 하지만 2024년에는 590만 달러로 드디어 흑자 전환하고 2025년에는 그 규모가 약 1억 달러까지 크게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드디어 돈을 버는 회사로 탈바꿈하는 시점이었군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 86%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건 1,000원어치를 팔면 원가를 빼고 860원이 남는다는 뜻인데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이거든요. 회사가 규모를 키웠을 때 돈을 아주 잘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의미하죠. 알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파이퍼 샌들러는 레딧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나요? 그래서 사라, 마라,
라 뭐라고 결론 내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라에 가까웠어요.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했는데요. 이건 앞으로 주가가 시장 평균보다 더 오를 것 같으니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목표 주가는 $50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주가가 42.27달러였으니까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목표주가 $50, 그 근거는 뭐였나요? 어떤 계산법을 썼죠? 가치 평가는 주로 DCF라는 방법을 썼는데요. 이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미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얼마짜린가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파이퍼 샌들러는 레딧이 2025년 예상 매출액 대비 약 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경쟁사들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비슷한 수준이면 매력적인 게 아닌 것 아닌가요? 하지만 레딧의 성장성이 경쟁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즉, 엄청난 성장 잠재력에 비해 주가가 비싸지 않다. 다시 말해서 성장성에 비해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다. 이게 평가의 핵심이었던 거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보고서에서 지적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 이것만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소를 지적했어요. 첫째는 이용자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위험. 신규 이용자 유입이 멈추거나 기존 이용자들이 떠나면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죠. 둘째는 검색 엔진 알고리즘 변경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그 검색 엔진 의존도가 눈에 띄네요. 구글이 알고리즘 한번 바꾸면 트래픽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회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둔 것과 같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한 트래픽 유입이 큰 만큼 그들의 정책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죠. 세 번째는 수익성 증명의 과제예요. 이제 막 흑자 전환을 앞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걸 시장에 확실히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라이센싱 매출의 지속성 문제도 꼽았습니다. 현재는 구글이라는 단일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 이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바뀌면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가 제시한 레딧의 가장 이상적인 미래, 그러니까 불케이스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보고서가 매우 강력한 불케이스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레딧은 2029년까지 무려 $20억 이상의 조정 EPDA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어요. 이건 당시 기본 전망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20억? 그건 지금 예상치 3배가 넘는 수치인데 보고서에서는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본 건가요? 해외 시장 성장만으로 그게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다른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나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었죠. 해외 이용자 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수익화 효율이 경쟁사 평균 수준까지 올라오고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한다는 이 세 가지 가정이 모두 실현될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봤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레딧 경영진은 장기적으로 40% 수준의 EPDA 마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잠재력이 터졌을 때의 모습을 그려본 거죠. 상장 초기 레딧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기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2024년 4월 파이퍼 샌들러는 레딧을 독점적인 이용자층과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50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군요. 특히 경쟁사 대비 한참 낮은 수익화 수준을 오히려 거대한 기회로 봤고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센싱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물론 구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같은 명확한 위험 요소도 함께 지적했고요. 네, 맞습니다. 잠재력과 리스크가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는 그런 케이스였죠. 이 분석은 상장 직후에 나온 초기 전망입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전망이 지금의 레딧과 얼마나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시의 기대감은 현실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려했던 위험 요소들이 더 부각되고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보시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외에 더 깊이 있는 분석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유튜브와 블로그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